매서운 겨울 추위를 이기고 피어난 봄의 전령사 매화. 그 꽃과 향기가 한반도에서 가장 먼저 피어나는 곳이 바로 전라도다. 해마다 많은 사람들이 남도를 찾아와 매화 향에 취하지만 매화 그늘에 자리한 매천 황현의 동상에 주목하는 이는 많지 않다. 만국의 슬픔에 절명시를 남기고 목숨을 끊은 매천 황현. 지식인으로서 사람 구실하기 어렵구나, 거기에 모든 게 압축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라가 망해버렸기 때문에 본인이 나라를 구하는 데 전혀 일조하지 못했다는 그런 책무들을 느낀 것이 아닌가. 풍요로운 자연과 드넓은 농토로 사람 살기 좋은 땅 전라도. 그러나 전라도 곳곳에는 어떠한 위기에도 물러서지 않고 죽음 앞에서도 굴하지 않은 의로운 사람들의 치열한 삶의 이야기가 가득하다. 임난 의병이라든지 한말의 동학농민전쟁, 의병전쟁, 그 다음에 3.1운동, 광주학생 독립운동, 그리고 이제 5.18까지 그러한 것이 면면하게 이어지게 된 것은 그런 역사적 전통 속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함께 일하고 함께 나누는 농경문화의 전통 안에 전라도라는 이름으로 천년 역사를 이어온 사람들. 그들은 위기의 순간이면 참혹한 희생을 감내하며 전쟁터로 향했다. 어떻게 해서 그러면 호남인들이 그렇게 자발적으로 구국에 앞장설 수가 있었는가? 바로 의로운 기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의가 무엇입니까? 남을 위하는 마음,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그런 정신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정신. 사람들은 전라도 땅에 찾아와 풍요로운 자연에 즐거워하고 전라도에 대해 쉬이 말하지만 이 땅의 의로운 역사를 제대로 아는 이는 드물다. 나직하게 늘어선 한옥마을로 유명한 전주. 이곳은 전라도라는 이름이 탄생하게 된 기점 가운데 하나이다. 고려 현종이 행정구역을 개편하고 전주와 나주의 머리글자를 따 전라도라는 명칭이 생긴 지 올해로 1000년. 행정구역 명칭이었던 전라도는 이제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대표하는 상징이 되었다. 우리가 조선 팔도로 상징되는 전라, 경상, 충청, 황해 등을 비롯한 여러 명칭들이 있었는데요. 사실 이 명칭들이 생겨진 그 기간이나 내용을 보면은 대부분 전라도보다 한 300년 뒤에나 시작이 되고 말 그대로 역사에 한 500년에서 700년 그 정도 포괄 범위 정도밖에 안 갔는데 고려 시대를, 조선 시대를 거치면서 1000년의 공간이 계속적으로 유지됐다는 점에서 전라 천년의 의미는 매우 크다고 보고요. 이것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하나의 범위로서 공감대를 유지했기 때문에 그 역사를 되새겨본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농사가 삶의 근본이었던 시대. 어느 지역보다 많은 토지를 보유한 전라도는 나라의 곡창이자 농경 문화의 중심지였다. 예로부터 평야를 중심으로 마을을 이루고 물을 다스리며 벼농사를 지어온 전라도 사람들. 여럿이 함께 농사를 지으면서 우리 문화의 원형인 독특한 농경 문화가 생겨났다. 농사를 질 때 처음부터 똥을 하지 않으면 농사를 질 수가 없었고, 재배하는 기간 동안 공동 노동이 필요했고, 그 다음에 추수할 때 역시 사람들은 협업을 통해서 이제 수확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누는 거에 있어서도 이제 결국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나누어서 이제 소비를 해야 됐기 때문에 그런 문화가 굉장히 발달돼 있다.
무엇이든 힘을 모아 함께해야 잘 살 수 있었던 농경 문화의 특징은 다양한 놀이로 이어졌다. 모내기, 김매기, 추수 같은 힘든 농사일이 끝나면 마을마다 어김없이 놀이판이 벌어졌고 한 해 농사의 풍작을 기원하며 줄다리기나 고싸움 놀이를 즐겼다. 우리 선조들에게는 놀이마저도 농사의 힘겨움을 덜고 공동체의 화합을 다지는 지혜였다. 이 고싸움을 통해서 온 마을의 주민들이 모두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고 서로 단결하고 특정 성씨가 한 곳에 정착해 마을을 이루고 살아가면서 농경시대 특유의 생활 양식이 나타난다. 받아보기는 힘들죠. 그들은 혼인을 통해 새로운 노동력을 확보했고 분가한 자녀들이 같은 마을에서 거주하게 되면서 친족 조직과 조상을 섬기는 문화가 발달하게 된다. 마을 규모의 확대와 함께 중요해진 것이 바로 마을 자치. 선조들은 동계나 동해 같은 자치 조직을 꾸려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규칙과 문화를 형성해 나갔다. 그 전라도, 특히 호남 평야로 상징되는 이 지역의 가장 큰 특징은 그 함께 살기 위한 것을 고민했던 땅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 지역에서 대동이라는 표현을 많이 듣게 되는데 이것은 유교 사회에서 공자가 가장 희구했던 말 그대로 모두가 다 함께 사는, 요즘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트렌드가 같이 살기를 고민하는 건데 바로 그 모습이 대동으로 비춰지고 있는 겁니다. 전라도 천년의 역사에서는 같이 살기를 고민했던 이들의 이야기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지리산 남쪽에 자리한 구례 운조루. 문중 문서에 따르면 대한제국 말기만 해도 이곳은 한 해 농사를 위해 200~300명의 노동력이 필요했던 99칸의 대부호 저택. 운조루의 남다른 가치는 사랑채 부엌 한쪽에 놓인 뒤주에 있다. 눈길을 끄는 것은 원통형 뒤주에 새겨진 작은 글씨. 필요한 이들은 누구나 마개를 열어 쌀을 퍼갈 수 있다는 뜻의 타인능해다. 할아버지가 쓰신 그 일기를 보면 연말에 쌀 뒤주에 쌀이 많이 남아있으면 며느리에게 너희가 우리 집에 찾아오는 손님들을 소홀히 대접했기 때문에 지금 쌀이 이렇게 남아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꾸지람을 했다, 뭐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타인 능해와 함께 운주로에는 어려운 이웃에 대한 배려심을 엿볼 수 있는 또 다른 보물이 있다. 운조로 부엌에서 불을 지피면 그 실체가 드러나는데 마당에 만들어진 낮은 굴뚝. 연기가 잘 빠지려면 굴뚝이 높이 솟아야 하지만 어려운 이웃들을 배려해 이곳에 밥 짓는 연기가 집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한 것이다. 가진 자의 나눔과 배려는 전라도 정신으로 이어져 같이 잘 사는 대동문화의 밑바탕이 되었다. 전라도 하면 드넓은 평야만 떠올리기 쉬운데 이 지역은 열린 바다를 통해 수많은 문화가 교류하던 열린 공간이었다. 최신의 문물이 들어와 새로운 문화로 피어나며 자랑스러운 우리 문화의 원형들이 완성되었다. 전라도로 상징되는 이 공간의 역사를 되새겨보면은 우리나라 서해안과 남해안을 포괄하면서 중국의 산동반도를 비롯한 중국의 연안, 일본으로 연결되는 바다로 열린 가장 최고의 해양 교류의 거점이었습니다. 뭐 비근한 예로 통일신라 시대 장보고가 그 전통을 계승한 거고요. 결국은 이 열린 바다를 통해서 최신의 정보와 기술과 문화가 들어와서 개방적 사회를 만들었던 그 전통이 사실은 이 전라도 땅에 깔려 있고요. 기름진 들녘과 풍요로운 바다에서 얻은 다양한 재료로 음식 문화가 발달한 전라도. 음식 하나를 먹더라도 어떻게 먹어야 잘 먹는 것인가를 살폈던 전라도 사람들. 그 대표적인 음식이 비빔밥과 한정식이다. 원래 한정식은 하나의 밥상에서 윗사람부터 차례대로 음식을 먹었는데 앞서 먹은 이들의 배려로 아랫사람들은 진수성찬을 제대로 즐길 수 있었다. 전라도에서는 음식 하나에도 나눔과 배려의 정신이 담겼다. 사실 전라도를 대표하는 음식 문화에서도 우리가 함께 같이 사는 문화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비빔밥을 들 수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마지막에 고추장을 쳐서 하나로 만들어버려요. 말 그대로 섞어 놓은 음식을 고추장이라는 하나의 활력 있는 그 장으로서 동색이 되고 하나가 돼서 이건 전혀 다른 것이 아니게 돼버리는 그런 말 그대로 대동의 음식 문화가 됩니다. 함께 일하고 함께 수확의 기쁨을 나누는 농경 문화의 발달로 어느 지역보다 끈끈한 공동체 의식을 형성해온 전라도 사람들. 한해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며 협력하던 그들은 국난으로 나라가 위기에 처한 순간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낸다. 건국 이후 200년 동안 평화로웠던 조선. (20만이) 넘는 왜군이 부산 진성과 동래성을 점령하며 한반도를 휩쓴다. 불과 20여일 만에 한양까지 함락되고 임금은 궁을 떠나 의주로 피신한다. 7년 동안이나 이어진 임진왜란. 수많은 전투가 있었으나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은 이순신 장군의 명량 대첩. 불과 13척의 외선 100여 척을 무찌른 믿기지 않는 승리. 사람들은 이순신 장군만을 칭송하지만 이 전투에는 수많은 전라도 사람들의 단합된 힘이 있었다. 이 전쟁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보성이라든가 그 고흥이라든가 이런 쪽 연해민들이 그 향선 100척을 이끌고 가서 명랑 수로를 막았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제 그 사실 이순신 장군은 13척의 배로 전쟁을 할 수가 없는데 그 후원하고 있는 배가 일본군이 볼 때는 아주 의심스러워서 의선이라고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좀 조선 수군이야? 아니면 저게 민간인 배야? 이렇게 의심스러울 정도로 큰 배 100척이 뒤에 포진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이 성원했기 때문에 더 이제 전방에 나가서 이순신이 이끄는 13척의 배들이 이제 적들을 물리칠 수가 있었는데 사실 이순신 한 사람이 지휘하고 그 주변에 이제 배 한 척에 120명씩 이렇게 타가지고 전투를 벌리는데요. 그럼 이들은 다 그 도망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 아들, 뭐 손주 말할 것 없이 좁고 물살이 빠른 명량에서 펼쳐진 왜군과의 치열한 전투. 약할 대로 약해진 당시 조선 수군만으로는 전투조차 불가했지만 이순신은 전라도 사람들의 아낌없는 희생을 발판 삼아 명량 대첩을 승전으로 이끌었다. 전투에 앞서 조선 수군의 재건에 나섰던 이순신. 그에게 전투에 필요한 모든 물자와 목숨까지 내준 전라도 사람들. 그 놀라운 헌신을 이순신은 양무호남 시무국가라 기록했다. 호남인들이 조금 재물 있는 사람은 재물 있는 대로 가서 이순신한테 가서 다 그때 군량을 지원을 하고 또 재주가 있는 사람은 재주가 있는 대로 우리가 바로 거북선 만드신 분 우리 호남 선박기술자들이었잖아요. 또 전쟁이 실제로 났을 때 전라도 바다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경상도 바다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 호남 수군의 좌도 수군의 영역을 벗어나서 저 경상도 남해 저쪽 부산 바다까지 갈 수 있었던 것도 우리 호남 출신 장수들이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명량에서 보여준 호남인들의 단합된 힘과 희생은 단지 정유재란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다. 그 바탕에는 임진왜란 초기부터 활약했던 의병들이 있었다. 대표적인 인물이 60의 나이에 붓 대신 칼을 든 의병장 고경명. 문과 장원급제자로 주요 관직을 두루 거친 고경명. 뛰어난 문신으로 존경받았던 그는 고향에서 임진왜란을 맞게 된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 호남 의병장들과 함께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기로 한 고경명. 그는 담양에서 6천여 명의 병력으로 담양 회맹군을 결성했는데 이것은 임난 초기 최대 규모의 의병이었다. 광주 정신 그러면 재봉 고경명 선생님 딱 써놨어요. 뭐라고 써놨냐면
세독 충정 딱 이렇게 붙여놔서 세상을 독실하게 살고 나라에 의해서 충성하고 바르게 살아야 된다 해서 본인이 전쟁에 나가면서 그 내일 죽어요. 죽은데도 그 세독 충정이라고 마상에서 써서 자녀들한테 호남인들한테 알리고 그러니까 노비부터 시작하고 저도 가겠습니다 해서 다 가서 전쟁에서 이제 전사하게 되고 또 안 죽은 노비들은 또 그 다음 진주성 전투에 가서 또 전쟁에 가 죽고 그리고 그 죽은 자들을 버린 게 아니라 또 그 후손들은 여기는 노비였지만 훌륭하다 해서 봉이 기인하고 비를 세워서 그들의 그 정신을 기리고 그래서 예순의 나이에도 죽음 앞에 굴하지 않고 지식인으로서의 모범을 보여준 고경명. 그의 모습은 호남 선비들의 지표가 되었다. 임난축이 관군의 연패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펼쳐진 금산성 전투는 왜군의 본진을 공격해 타격을 입힌 최대의 전투였다. 비록 패전으로 끝났지만 결사항쟁을 다짐했던 고경명은 함께 참전한 둘째 아들과 함께 최후를 맞는다. 그의 순절은 의병 활동의 기폭제가 되었다. 임진왜란 당시 호남 의병의 또 다른 특징을 보여주는 이가 있다. 바로 의병장 김천일. 나주에서 거병한 그는 경기도에서 전투를 벌였고 남하하는 왜군을 뒤쫓아 진주성에 이르렀다. 1593년 명군의 참전으로 임진왜란의 전세가 급변한 후 모든 점령지를 포기한 채 경상도 일대로 후퇴를 거듭한 왜군. 그들은 강화협상의 우위를 점하고 진주성 1차 전투의 패배를 설욕하기 위해 10만의 병력을 진주성에 집결시켰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는 결의로 진주성 사수에 나선 이들은 대부분 호남 출신 의병장이나 호남 출신 관군 지휘관들이었다. 그 중에는 금산 전투에서 아버지와 동생이 순절한 재봉 고경명의 장남 고종우가 있었는데 고씨 일가의 죽음이 안타까워 김천일이 고종후의 결사항쟁을 거듭 만류했지만 그는 끝까지 진주성에서 왜군과 맞서 싸웠다.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일대기가 기록된 회본 태압기. 일본 에도 시대에 출간된 이 책에는 정밀한 사파와 함께 임진왜란의 주요 장면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2차 진주성 전투도 진주성 합전이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는데 10만의 왜군에 맞서 9일간 이어진 치열한 전투. 불행히도 큰 비가 내려 성벽이 무너지고 무너진 진주성 동쪽에서 왜군이 밀려 들어오면서 최후의 사투가 펼쳐졌다. 하지만 의기만으로 버티기에는 역부족. 마지막까지 왜군에 맞서 싸우던 호남 의병장 김천일, 고종후, 최경회는 적의 손에 욕을 당하는 대신 스스로 남강에 몸을 던진다. 나라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바쳤던 호남 의병장들의 절개와 의리는 최경회가 남긴 투강시로 전해지고 있다. 이 호남 지역은 일본군의 침략을 받지 않았어도 이제 많은 의병들이 나가서 대의를 위해서 이제 그 희생을 하고 싸우고 해서 이제 결국 임난 승전의 그 계기를 이제 만들어 주는 거죠. 거기서도 나타났듯이 살인 의병장들과 그 일반 백성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여서 이 지역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나라를 구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성격이 강했던 것이죠. 호남 의병장들의 절의 정신은
전라도 선비들의 사상적 전통에서 기인한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이가 바로 고봉 기대승. 삶과 사회의 근본을 고민했던 그는 시대의 변혁과 새로운 세상을 꿈꾼 호남 사림의 대표 학자였다. 당시 선비들의 성리학 교본이었던 주자대전. 고봉은 100여 권에 달하는 이 책들의 주해를 달아 31살의 나이에 주자문록을 완성하며 성리학에서 독보적인 학문적 성과를 이루었다. 이후 8년간 120편이 넘는 서신을 통해 퇴계 이황과 사단 칠정 논쟁을 펼친 기대승. 이와 기가 하나임을 주장하는 그의 이기 일원론은 선비들의 암과 실천이 일치해야 한다는 사상을 내포하고 있었고 호남 사림의 주요한 덕목이 되었다. 당시 이런 논쟁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 차례 계속되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도덕 사회를 위한 인간의 수양과 선비들의 자기 절제와 또 이 사회 책임과 이런 것에 대한 엄청난 자각을 또 그런 어떤 그 노력을 촉구시켰다는 데 있어 의미가. 고봉이 세상을 뜨고 200년 후 정조는 조선 임금들의 교과서였던 논사록을 읽고 고봉의 학식에 크게 감탄했다. 그리고 기대승의 올곧고 청렴한 성품을 기리며 눈 내리는 달밤의 얼음처럼 맑은 마음이라는 이름의 빙월이라는 당호를 하사한다. 이곳에서 호남 선비들은 고봉의 정신을 이어받아 자신이 아닌 세상의 변화를 위해 공부했고 조정의 진출에 부패한 관료들을 비판하며 도덕 정치를 주장했다. 이러한 호남 사림의 전통은 비판적이고 실천적인 전라도 정신의 토대가 되었다. 고봉 선생님의 이기 일원론을 조선사회를 이끌어온 가장 큰 정신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 의병에 나가는 것도 다 그거죠. 의병에 나가면 죽는데 왜 나가겠습니까? 나라 위해서 나가겠다. 이 생각이 죽음과 결부됐지만은 그 실천으로 옮기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과 이 실천은 절대 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조선사의 모든 그 정신적 지주는 고봉 기대승 선생님의 이기 일원론이었다 해도 그것은 전혀 누가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호남 선비들의 스승이자 조선 임금들의 스승이었던 기대승. 그는 46세의 짧은 나이에 생을 마감하기까지 인간의 본성과 세상의 변화를 향한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퇴계 이황이 세상사를 통달한 실력 있는 유학자라 칭찬했던 고봉의 사상과 철학은 명문장으로 완성돼 호남 선비들의 의로운 삶을 이끄는 지침서가 되었다. 자신의 삶에서 의를 실천하려 했던 호남 선비들의 전통은 전라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그중 한 곳이 화순 동면에 있는 환산정이다. 호남 의병의 역사가 전해지는 정자. 그 한쪽 주련에 새겨진 글귀의 의미가 남다르다. 그러면은 뭐 역사 속의 의로움을 뭐 이어받는다. 이제 그런 그 집안의 의지를 주류로 쓸 것 같아요. 유한 선생님이. 주련에 새겨놓은 병춘추이라는 글귀에서 조상들의 의로운 정신을 이으려는 후손들의 노력이 느껴진다. 이곳 환산정은 정려호란과 병자호란 때 의병을 일으켰던 백천 유한 선생이 바로 이곳에서 의병을 모아서 육부자와 함께 의병을 나갔던 그런 현장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정자는 아름다운 경관만 자랑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 바로 의로운 그런 정신이 깃들어 있는 그런 곳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인근에 있는 화순 적벽은 거기도 뭐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아주 절경지지만 그것은 동북 현감이 의병을 일으켜서 또한 병자호란 때 싸우러 나갔던. 계절의 변화에 따라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느라 무심코 지나쳐버린 전라도 명승지 곳곳에도 선조들의 의로운 역사가 숨쉬고 있다. 국립공원 무등산 자락에는 임진왜란 당시 김덕령 장군이 무기에 필요한 쇠를 재련했던 흔적이 남아있고 고흥의 한적한 어촌 마을에도
수군으로 첫 부임을 받았던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가 있다. 이처럼 전라도에는 의로운 조상들의 발자취가 아로새겨져 있다. 조상들의 의로운 삶은 후손들에게는 자랑거리. 하지만 그 정신을 이어받아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았고 나라가 어려워지면 고난의 길을 걸어야 했다. (19세기) 말 조선은 민씨 척족들의 극심한 부패와 제국주의 열강들의 지배권 다툼이 치열했다. 한반도 최대의 곡창지대에서 풍요를 누리던 전라도 농민들은 고부군수 조병갑 같은 탐관오리의 수탈에 시달리게 되었다. 마을의 지식인 역할을 도맡았던 전봉준이 조병갑의 수탈에 적극 항의했지만 돌아온 것은 가혹한 폭력뿐. 격분한 농민들은 새로운 세상을 위해 뜻을 모았고 이것은 동학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다. (30만) 명의 사상자를 내고 동학농민혁명의 막이 내려진 순간에도 호남의 의기는 사람들의 마음속 깊이 남아있었고 위기에 처한 나라를 위한 구국항쟁의 불씨는 다시 타올랐다. 전라도 전역에서 들불처럼 퍼져나간 한말 의병. 1908년대가 가장 극성기인데 8만 명 가운데 2만 명 정도가 호남, 그러니까 4분의 1 정도 되겠죠. 그리고 1909년에는 전체 연 인원으로 약 4만 명 정도인데 2만 3천 내에서 한 2만 4천 명 정도가 호남 지역에서 일어났다고 이렇게 일본 측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절반 이상이 전라도에서 진행했다고 하고 있고 어느 지역보다 전라도 지역에서 한말 의병이 활발한 배경에는 지식인의 실천을 강조했던 노사 기정진이 있었다. 명성 높은 학자였던 기정진은 여러 차례 벼슬에 추대됐지만 고향에 머물며 학문 수양과 후학 양성에 힘썼다. 전국에서 모여든 그의 직계 제자 수는 무려 600여 명. 그들의 제자까지 더하면 8천여 명에 달했다고 한다. 조선 성리학의 마지막 거장으로 평가받는 기정진. 그는 이념에만 머물지 않고 현실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했던 실천적 지식인이었다. 그 영향을 받은 제자 기우만, 기사면, 고광수는 대표적인 호남 의병장으로 한말 의병 활동을 주도했다. 국권 수호를 위해 끊이지 않고 이어진 한말의 의병 전쟁. 누구보다 먼저 나선이가 임진왜란 당시 6천의 의병을 이끌고 순절했던 고경명의 후손인 고광순이다. 그는 무등산 일대를 의병 활동 무대로 화순 동복지소를 습격하는 등 남다른 전과를 올렸다. 이제 한말 의병이 전기, 중기, 후기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서 크게 일어나는데 다른 의병들이 뭐 1차 또는 2차, 3차 이렇게 각각 이렇게 한 번씩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 데 비해서 고광수는 1차 의병부터 3차 의병까지 계속해서 일으켰던 것이죠. 정미 7조약으로 조선의 사법, 행정, 치안권을 장악한 일본은 의병에 대한 참혹한 보복 작전을 전개한다. 그들은 고광순의 집을 모조리 불태웠고 가족들은 무참히 변을 당했다. 그리고 그의 고향 마을은 불바다가 되었다. 이런 비보에도 불구하고 항전을 이어간 고광순. 그가 선택한 곳은 지리산 피악골이었다. 이곳은 임난 당시 승병들과 3,500명 의병들의 피가 골짜기를 물들여 피냇골로 불리다가 피악골이 되었다는 가슴 아픈 역사의 현장이다. 일본 군경의 추격을 피해 고광순의 의병 부대는 연곡사로 들어갔고 이곳에서 장기 항전을 준비한다. 그러니까 마치 그 1948년도에 발사한들이 거기를 해방구로 삼으려고 하는 것처럼
어찌 보면 의병들도 거기를 장기항전을 준비하기 위한 의병기지로서의 건설, 거기에 목표를 두고 피하골에 이제 주목했던 것들이죠. 그 옆에 화계라는 데가 있는데 화계는 사냥꾼들, 민간 포수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 민간 포수로 확보하기가 굉장히 쉽고 영원함의 인후, 지금 목에 해당된다 그래가지고 큰 요충지였죠.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피하골에 1907년 아마도 9월 달쯤 온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영호남의 길목으로 사람과 물산이 모이는 화계. 이곳에서 고광수는 영호남 의병을 규합하고 길목을 확보하기 위해 하동 경무소를 습격한다. 고광순 의병 부대의 활약으로 지리산 일대가 한말 의병들의 활동 본거지로 변해가자 일본 군경은 대대적인 탄압작전에 돌입한다. 당시 일경의 경무 기록에 올라있는 고광수는 반드시 없애야 할 대상이었다. 경찰력만으로 1000여 명에 달하는 고광순 부대를 토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일본 경찰은 군 병력을 동원하는데, 당시 일본군 기록에 따르면 그들은 진해에 주둔 중이던 중포병대까지 동원해 고광순 의병 부대 토벌에 나섰다. 1907년 10월 17일 새벽, 일본 군경이 연곡사를 포위하고 총공격을 감행했다. 의병의 주력 부대가 다른 곳에서 작전을 펼치던 상황. 연곡사에 남아있던 고광순과 그의 부하들은 처절한 항쟁 끝에 장렬히 전사했다. 당시 고광순의 나이는 60세. 315년 전 선조인 고경명이 금산에서 순절할 때와 같은 나이였다. 화승총을 든 의병 부대에게 일본군은 버거운 상대였고, 노사 기정진의 제자이자 호남 의병의 선두였던 기사면마저 일제에 붙잡혀 총살되고 만다. 지금의 광주교 아래 천변 백사장이 바로 기사면이 처형된 장소. 성제 기사면 선생이 1908년 설날에 잡히셔가지고 바로 음력 설날 그 다음날 이렇게 광주 백사장에 처형되고 난 다음에 바로 우리 기사면 선생을 따랐던 그때 여러 중간 간부 의병들께서 각자 의병 부대를 이끌으셔가지고서니 아까 말한 김준 김율 형제 의병장, 또 심남일 의병장, 또 우리 전해산 의병장, 또 저쪽에 보성에 우리 머슴 의병장이라 안경 의병장, 이런 분들이 중심을 해서 그냥 호남에서 의병이 막 일어났다, 들불처럼 일어났어요. 장성, 나주, 광주를 잇는 어등산에서 의병장 김태원이 항쟁을 이어갔고, 1908년 6월 그가 전사한 후에도 의병들의 항쟁은 이어졌다. 고광순 의병부대의 전적지였던 지리산 일대에서는 1915년까지 약 1만여 명의 의병들이 일본에 맞서 격전을 펼쳤고, 이들의 상당수가 고광순 휘하에 있던 의병들이었다. 존경받는 지휘관들이 순절함으로써 더욱 맹렬히 타오른 호남 의병들. 호남 의병을 끝장내기 위한 작전에 돌입한 일제. 1909년 9월부터 이른바 남한 대토벌 작전을 펼쳤고, 전남 지역을 거미줄처럼 봉쇄하며 잔인한 학살을 감행했다. 하면서 굉장히 저항이 심하니까 이 호남 의병을 제거하지 않고는 이 조선을 병합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가장 일차적인 목표로 바다로는 군함을 동원하고 육지로는 14연대를 동원해가지고 남평을 거쳐서 자흥, 보성, 이 고흥 일대, 광양 일대를 거의 이제 3번에서 4번 수색한 것을 다시 수색하고 또 수색한 것을 다시 수색하고, 또 그 부모를 잡아서 또 협박을 해서 죽이기도 하고, 또 애아들 독자를 잡아서 협박해서 나오면 또 일제의 잔인한 학살로 의로운 이들이 사라지고, 축복의 땅으로 풍요를 누리던 전라도는 절망의 땅으로 전락한다. 일제의 비호 아래 조선 농민들의 토지를 헐값에 사들인 일본 농장주들이
대규모 농장을 운영하며 식량을 수탈했기 때문이다. 구마모토 농장의 규모는 군산에서부터 정읍까지 땅을 소유하고 있지요. 그 신태인의 하호 농장도 굉장히 크게 있었고요. 김제, 정읍 엄청나게 넓은 땅을 가지고 있었고, 더불어 구마모토가 부리는 소작인이 가족 포함 2만 명이었다면 그 농장의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 일본인 농장주들의 수탈의 흔적은 전군가도 인근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개정면 발산 초교에 있는 시마타니 금고도 그중 하나다. 군산 지역의 대표적 농장주였던 시마타니는 3층 규모의 콘크리트 금고를 만들고 이곳에 자신이 수집한 귀중품들을 보관했다. 금고에 보관할 수 없었던 문화재들은 자신의 정원에 가져다 놓았다. 국가가 온전하게 움직여졌을 때는 전라도가 어떤 복의 땅, 풍요의 땅이 될 수 있지만, 비정상의 국가에서는 가장 참혹한 어떤 그 압제의 공간이자 어떤 그 착취의 공간으로 전락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역사에서 그와 같은 비정상의 강제 권력이 그 가중됐을 때 담대히 맞서 싸웠던 공간이 또 이 전라도이기도 합니다. 일제의 대표적인 수탈 창구였던 군산항. 조선을 식량 생산기지로 삼은 일제가 일본의 쌀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전라도에 기름진 쌀들을 쉴 새 없이 실어 나르던 곳이다. 쌀을 저정한다는 장미동 지명이 생길 정도로 쌀 수탈이 심했던 군산항. 목포항의 상황도 마찬가지였는데, 목포항은 쌀과 면화의 수탈 창구가 되었다. 일제의 극심한 수탈과 착취에 시달린 전라도 사람들. 3.1운동과 광주 학생 독립운동에 커다란 함성이 터져나온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대한독립 만세! 만세! 주로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임난 의병이라든지 한말의 동학농민전쟁, 의병전쟁, 그 다음에 3.1운동, 광주학생 독립운동, 그리고 이제 5.18까지 면면하게 이어지게 된 것은 그런 역사적 전통 속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들판에는 아라리 곡식이 연그러가도 굶주려야만 했던 전라도 사람들. 이런 현실에 주목한 이가 목포 출신의 여류 소설가 박화성이다. 정든 고향에서 삶을 이어갈 수 없는 참담한 현실에 땅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전라도 사람들은 고향 없는 사람들이었다. 박화성 선생님의 고향 없는 사람들은 1930년대 우리 시대를 잘 나타내주는 작품인데요. 홍수와 가뭄 그리고 일제 식민지하의 착취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고향을 떠나서 먼 평안도까지 가야 되는 농민의 애환이 담겨져 있는. 일제 강점기 수탈의 거점이 된 목포시. 그 중심에 있는 유달산에는 임란 때 이순신 장군의 일화가 서려 있고, 유달산 중턱에는 일제 치하 우리 민족의 아픔을 담고 있는 노래비가 세워져 있다. 그 노래는 바로 목포의 눈물. 그냥 발음 나는 대로 불렀고요. 2001년도에는 이제 하나, 둘, 셋. 사공의 밴 노래 일제시대 때 이순신 장군의 얼 자체를 갖다가 은유적으로 처리하면서 사실상 우리 한국 가요의 거의 상징적이고 거의 최초의 저항가요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의미를 지고 있죠. 그러니까 강렬한 시대성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는 우리 민족, 그리고 우리 조상, 우리의 얼, 이런 것들이 노래 속에 퍼져 있죠.
우리 역사의 암흑기였던 일제강점기가 막을 내리고 해방이 찾아왔다. 한반도가 새로운 시대에 대한 기대로 가득했던 그때, 전라도 사람들은 또다시 고향을 떠나야 했다. 산업화의 물결에 먹고 살기 힘들어진 농촌의 현실에 전라도 사람들은 정든 고향을 뒤로 한 채 살 길을 찾아 도시로 향했다. 낯설고 물선 땅에 밀려든 그들은 변변한 일자리도 없이 도시 외곽에서 힘겨운 삶을 이어갔다. 산업화라는 게 그렇게 크게 말을 하자면 농업을 희생시키는 거를 전제로 해서 그런 산업화들이 이루어지게 되고, 뭐 자기가 이렇게 농사로 먹고 살기 어려워진 그러한 인구가 원래 전통적으로 곡창지대였던 전라도 지역에 비율상 이제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1960년대 이후로 좁히면 1960년대 산업화라는 게 이제 소위 말하는 경부축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투자가 되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경부축의 축선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원거리 이동을 할 필요가 없는 데 반해서 이제 거기서 소외된 이제 호남 같은 경우는 그 고향을 떠났을 때 뭐 대도시로 뭐 서울이라든지 이런 데로 이제 원거리 이동을 해서 그런 대도시의 이제 외곽 변두리를 차지하는 그런 이제 빈면화 될 수밖에 없는. 기회의 땅이라 생각했던 도시. 화려하고 풍족한 삶은 가진 것 없이 농촌을 떠나온 이들에게는 다른 세상 이야기였다. 도시의 온갖 꾸준 일을 맡아 하며 변두리의 삶을 이어가야 했던 전라도 사람들에게 돌아온 것은 그릇되게 고정되어 버린 이미지와 편견이었다. 윤혜린? 윤 사장? 너 면회 한 번도 안 온다고 섭섭해 하시더라. 가야지. 야, 그것이 간다 하면서도 워낙에 바쁘니까. 그랬냐? 다양한 영상 매체를 통한 전라도와 전라도 사람들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는 재생산되고 오늘날까지 이어져 특정 지역에 대한 차별과 갈등을 심화시켰다. 나는 저기 모히또 와가지고 몰디브나 한잔 하려니까 그냥 확. 안타깝게도 우리 근현대사 그 전개 과정에서 그 전라도로 상징되는 이 지역이 상당한 피해 지역이 됐습니다. 전통 농경사에서는 일제강점을 통해서 피해를 당하고, 산업화에서는 새로운 그 세상 변화에 동참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서 이중적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그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했던 일부 부정적이거나 또는 왜곡된 모습들이 너무 쉽게 고착이 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결국은 이 나라를 먹여 살렸던 우리 역사, 그리고 한국 문화의 어떤 원형적 모습을 꽃피웠던 그 찬란했던 역사가 어찌 보면은 숨겨지거나 왜곡되거나 아니면 변색이 됐다는 거죠. 야구 경기가 열리는 날이면 경기장으로 모여드는 전라도 사람들. 타양살이에 지친 그들은 고향팀을 목청껏 응원하며 가슴속의 응어리를 풀어냈고 오늘도 힘을 얻는다. 모든 것이 낯선 도시에서 스스로 살 길을 마련해야 했던 전라도 사람들. 도시 외곽에 정착해야 했기에 자연스레 전라도 사람 마을이 생겨나기도 했고, 같은 정서에 같은 어려움에 처해 있기에 어떤 이들은 극성맞다 하지만 향후의 활동이 활발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우리 호남 향후들은 서울에 300만, 경기도에 370만, 인천에 80만, 부산에 80만, 이렇게 해서 고향을 떠난 출향민들이 약 9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LA, 뉴욕, 일본 오사카, 이렇게 해외에 사시는 동포들이 한 200만. 그래서 우리 고향에 500만 명 사시고 고향을 떠나서 살고 있는 분들이 모두 한 1100만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고향을 떠나야 했던 현실보다 더한 아픔이 남도에는 있다. 광주에 다시 찾아온 5월. 금남로의 시계는 올해도 어김없이 1980년 5월 18일에 멈췄다. 세월이 흘러도 계속되는 상실의 아픔. 5.18 민주묘역에는 기념식이 열렸다.
장현아! 아이고, 장현아! 아이고, 혹시 여기 요만한 남자아이 혼자 다니는 애 못 봤습니까? 초록색 우도리에 깜장 바지 입었는데요. 못 보셨어요? 아이고, 장현아, 우리 장현아. 아이고, 막 학생들 여기 혹시 요만한 남자애 혼자 다니는 애 못 봐? 아저씨, 그쪽으로 가면 총 맞아요. 가족을 잃는다는 거 생각보다 상처가 깊습니다. 전부 다 내 잘못 같거든요. 계절이 바뀌면 생각나고 명절 되면 보고 싶고 그리고 생일이면 가슴이 찢어집니다. 5월 18일부터 5월 27일까지 광주에서는 직접 사망 165명, 상이후 사망 110명, 행방불명 81명, 부상 3,559명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남녀를 불문하고 가해진 가혹한 폭행과 고문, 그리고 인권 유린의 행위는 아직까지도 아물지 않는 상처로, 지울 수 없는 고통으로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아들 창현이를 찾고 계신 아버님께서 이 자리에 나와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찾았지만은 아들은 대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라도 해주시니 참 내 마음이 기쁩니다. 우리 아들 제사를 이렇게 지내주고 그래서 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 군대가 몽둥이와 총칼로 양민을 무참히 학살했던 믿기지 않은 현실. 광주의 5월. 광주 시민은 무자비한 폭력에 굴하지 않았고 스스로 질서를 유지하며 사망자를 수습하고 피가 부족하다는 소식에 헌혈을 위해 병원에 줄을 섰고 너나 없이 모여 밥을 지어 주먹밥을 나눴다. 모두 하나였던 5월 광주. 그들을 하나로 묶어준 것은 천년을 이어져 내려온 대동정신이었다. 5.18 때 우리 광주 시민들이 보여준 그런 모습들, 또 지향했던 그런 것들 이를 볼 때 우리 광주 정신 속에서 이 공동체를 지향하는 그런 정신들은 정말 우리가 다시 재조명해도 충분히 그 가치가 있고 또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가치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80년 당시 도청 옆 가장 큰 건물이었던 금남로 전일빌딩에서 발견된 무수한 탄흔들. 37년이 지난 후에야 처음으로 국과수에 의한 5.18 당시 헬기 사격 실태 조사가 이루어졌다. 그동안 수많은 증언들에도 이제야 헬기에서의 민간인 사격 관련 진상 규명이 진행됐다. 사람이 그 위에서 이렇게 내다보고 이러는 것이 보여. 그 헬리콥터에 헬리콥터에 있는 사람. 그 안에 있는 사람이. 그런데 그 정도 높이에서 이렇게 가면서 픽 쏴는 거라. 2018년 2월 80년 당시 군이 시민들을 상대로 헬기 사격을 한 사실이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를 통해 공식 확인됐다. 주한 미국 대사관이 작성한 문서에도 헬기 사격이 있던 21일의 상황이 기록되어 있다. 이 사실 하나를 인정받기까지 38년이 흘렀다.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한 나라 국민의 역사 인식의 수준이 그 나라 국민의 그 민주주의의 수준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5.18은 사실 그런 무슨 해석이라든지 그런 인식의 문제보다도 더 근본적인 사실 관계조차도 지금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는데 참
가슴 아픈 세월은 흘러갔지만 5.18의 진실이 명확히 규명되지 못한 암담한 현실. 이렇다 보니 5.18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이 피해자를 자초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유가족들을 더욱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은 5.18에 대한 명백한 진실들이 왜곡되고 폄훼되는 것이다. 그렇게 그런 죄를 지어놓고도 해고록 쓰고 저는 아무 잘못 없다고. 그런 것이 더 분통이 터져요, 우리는. 응? 그것이 우리 애기들 간을 응? 택배 왔다. 홍어 썩는 홍어로 비기를 하고 응? 그런 짓을 해야 쓰겠어, 그것들이. 5.18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 없이 흘러가 버린 야속한 세월들. 책임지는 사람도 사과하는 사람도 존재하지 않고 피해자들의 아픔만 지속되며 80년 5월 광주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국립나주박물관에서 전라도 정도천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전시가 열렸다. 호남의 임진왜란 그 승리의 기록을 주제로 이순신 장군의 휘하에서 싸웠던 무숙공 최희량의 승전 보고서 임난 첩보 서목이 소개된 것이다. 전라도 천년을 기념하는 것으로 볼 때 이제 임진왜란의 역사에 있어서의 전라도가 했던 역할, 전라도 사람들이 했던 노력들, 이거에 대해서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생각을 하고 이 전시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큰 얘기고, 어떻게 보면은 이 최희량의 임난 첩보 서목을 통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싸우고 지키고자 했는가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정유재란 당시 전투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살펴볼 수 있는 최희량의 임난 첩보 서목. 우리가 이 기록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엄혹한 일제 치하에서도 조상의 자랑스러운 기록을 지켜온 후손들 덕분이다. 임진왜란뿐 아니라 한말 의병에 참가해 죽음 앞에서 굴하지 않았던 조상들. 그들의 의기는 오늘날 후손들에게도 삶의 지표이다. 자랑스럽고 또 그렇게 훌륭한 분이 우리 조상님이라는 걸 생각하고 당당하고 의연하게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천년의 세월 동안 전라도라는 이름으로 이어져온 의로운 정신. 그 실천을 위한 대가는 만만치 않았다. 하지만 나보다 우리를 생각하고 함께 나누며 어려움을 이겨온 대동의 역사. 이러한 역사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가치를 지니며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이 역사 속에서 그 전라도 지역이 보여줬던 가장 의미 있는 것은 모두가 함께 사는 대동의 세계를 구현해줬던 같이 살기에 대한 구체적인 해답을 보여줬던 그런 역사입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이제 통일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고 또 세계와 함께 호흡해야 될 다문화의 시대를 우리가 목도하고 있을 때 그들을 차별하거나 그들을 소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함께 동일한 사람으로 만드는 이 전라도의 가치와 역사를 그대로 구현해준다면 이 놀라운 힘이 우리 역사에, 특히 대한민국의 그리고 미래 통일 한국의 또는 동아시아의 가장 중요한 한국의 모습으로 자리하는데 그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어떤 위기에도 물러서지 않고 죽음 앞에서도 굴하지 않았던 의로운 사람들. 그들이 먼저 생각한 것은 자신의 안전이 아닌 모두의 행복이었다. 땅에서 태동해 수천 년을 키워온 대동 세상의 꿈. 우리 모두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다.